말씀을 드릴까요? 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아들이 백원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 뛰어났지만 공자의 아들인 그 백원은 별로 뛰어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멘델의 유전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 멘델의 유전법칙에 보면은 그 1대에 나온 어떤 특성들은 2대째에 안 나오다가 3대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공자의 아들인 백원은 별로 뛰어나지 않았지만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가 그 중용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공자 철학을 완성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그 중용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사자가 이제 할아버지 공자의 철학도 본 것이고 그 공자의 철학을 비판한 노자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공자라고 하는 거는 인의예지, 그 다음 효가 도덕의 근본이라고 본 거죠. 근데 노자는 네가 인의예지나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정근대 시대의 신처럼 결국 하나의 옳은 기준을 만드는 순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결국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를 통해서 했을 때 자사자가 본 거죠. 자, 그러면 가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쪽 방향으로 좀 움직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노자처럼 도가도 비상도만 얘기를 해버리면 너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가 뭐 해석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주의자, 뭐 나는 중간에 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한 것이 바로 중용이고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철학입니다. 중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용 앞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중, 즉 시간의 중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누가 좋은가를 논의할 때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끝까지 탐구한 후에 이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즉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면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용왕의 중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운데 사람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양극단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현대 시대에 적합한 걸 누구냐 이걸 선택하라는 의미가 바로 중용의 중입니다.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중용의 용이라고 하는 건 쓸용이라는 의미거든요. 쓸용의 의미인데 말하자면 쓸데없는 형이상학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논해봤자 결론을 못 내리니 지금 당장 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죽은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형이상학 주제들은 이 논의의 끝이 없다는 거죠. 신이나 천국이나 지옥이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주제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실생활에 사용되는 나침판, 인쇄술, 화약 등등을 만들어라는 의미가 용의 의미입니다. 즉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시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의 양극단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이 시대에 적합한 거를 선택하라. 그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거는 쓰잘데없는 형이상학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당장 이 실세계에 사용되는 어떤 거를 갖다 만들어라고 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의 6.25 쪽은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위한 실존주의고 경험론적인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이제 마지막에 성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뭐 저런 생태주의나 개체 고유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도 본 것이고 노자도 본 것이고 자사자도 본 거죠. 그래서 장자가 주장한 거는 바로 자유론인데, 장자의 첫 구절을 보면 대붕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붕. 큰 새를 의미하나 봐요. 첫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북쪽 마을에 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은 곤이다. 곤의 뭐 둘레의 치수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건 새로 변하는 거대한 시간적 확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이의 등은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붕이 가슴에 바람을 가득 넣고 날 때 그 양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과 같았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태풍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거대한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하고요. 메추라기가 대붕이 나는 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수십 길에 이르기 전에 숲을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인데 그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네요. 하여튼 모든 경전의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성경의 창조설이나 노노의 학위실습지, 중용에서 말하는 동양의 세계관, 성론, 도가도 비상도, 그리고 장자의 대붕 이야기, 첫 구절의 전체의 핵심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대붕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치열한 육체의 단련을 통해서 단 0.1초를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지닌 분명한 육체적인 한계 극복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공부라는 말은 원래 쿠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즉 동양은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 어떤 경지에 오르나 정신적인 공부를 통해 어떤 경지에 오르나 같은 반열로 보았습니다. 또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은 합일체의 철학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요. 토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그럼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자의 대붕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정신세계의 무한한 확장에 대한 자유를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의 한계가 없는, 왜 우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한계가 없는데 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도구마나 종교, 신념 등으로 정신의 확장의 자유를 잃지 말 것을 대붕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스러운 지가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정신은 마지막 감옥인 종교적 도구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완벽한 정신적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는 바로 이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의 자유를 추구해야 됨을, 정신의 한계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추구해야 됨을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나 니체, 다인치나론이나 빅뱅 우주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대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의 결합으로 만든 이 핵폭탄이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그 다음에 부의 독점을 통해서 결국 계속 부의 어떤 편향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근대성인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뭐 전근대성에서 사람을 죽이건 근대성을 통해서 또 사람을 죽이게 된 게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나 니체에 의해서 어떤 그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의 현대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현대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